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관심은 의과대학, 의대 정원이죠. 27년간 묶여 있다가 1,500여 명이 늘어 4,500여 명 신입생을 올해 뽑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를 옮기려고 혹은 더 좋은 의대에 진학하려는 재수생이 많아질 거란 전망이 많지요. 게다가 2026학년도 증원은 줄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정치권 논의에 올해 입시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첫 소식 김민환 기자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이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39개 의대는 모집 인원의 68%에 가까운 3,118명을 수시로 뽑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 이후 첫 대입 레이스가 본격화한 겁니다. 인원이 늘지 않으니까 강의실을 섭외해서 좀 더 거기 인원에 맞는 강의실을 지금 섭외 다 해놨고. 교육부는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시 대신 정시 모집 인원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시 현장에서는 이번이 의대에 입학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25학년도 금년도가 사실상 의대 모집 정원은 최대 규모일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이미 올해 입시에는 재수생과 반수생까지 대거 합류한 상황입니다. 의대가 증원됨으로써 의대가 확률이 높아지고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레벨이 높아지는 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니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정치권 논의 과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2025학년도 조정은 불가하다며 다시 쐐기를 박았습니다. 25학년도 증원 취소하고 27학년도부터 논의하자는 의료계 역제안을 거절한 건데요. 자, 여야 지도부가 모여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의 뜻을 모았는데 문제는 의료계가 요지부동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없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며 2025년도 수시 접수도 시작된 만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의료계가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의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의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2025, 2026년 증원안 백지화를 포함한 3개 요구사항을 담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의료계 참여가 필수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다. 우리 야당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이번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 보장된 구조입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 때 추석 전에 반드시 협의체 첫 회의를 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각자가 의료계의 진정성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현장에 남아있는 응급실 의사들 실명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의사가 떠난 의료 현장에 정부가 오늘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는데 정작 응급실 현장에선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어가는 응급실에 속 타는 건 국민뿐인가요? 정성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65개 이상의 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오늘 150명을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23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응급실에 파견됐다가 되돌아간 군의관 8명도 다른 병원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본인의 의사와 의료기관의 수요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어제까지 거쳤고요. 하지만 응급실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군의관의 전공 과목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응급실이 아닌 다른 진료과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군의관들이 가고 싶은 과를 무시하고 투입하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도는 것도 응급실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강경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또 업무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30건 정도, 한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이 하루 평균 7,93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당직 병원의 2배 수준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인사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소도 하기 전에 증인 신문을 열어서 당시 청와대 소속으로 문다혜 씨를 관리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는데요. 이 인사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법원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신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장은 범죄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찰 출석, 진술을 거부하면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신 씨가 요건을 충족해 증인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청와대 특감반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은 경위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오늘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은 참고인이지만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고 여기서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자녀를 신 씨가 단독으로 관리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친인척 관련해 보고한 상급자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는지 임종석 비서실장이었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신 씨는 70여 개 질문 내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검사의 질문만 반복되자 재판장은 진술 거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나머지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라고 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신 씨 신문 기일을 알렸지만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 방금 보신 공판 전 증인 신문,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공개 망신 주기 위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탄핵 추진에 이어 문 전 대통령 이 수사검사 탄핵도 검토 중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첫 회의. 친명과 친문의원 11명이 한자리에 모여 문 전 대통령 수사검사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출처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려대면서 망신주기, 모욕주기. 오늘 진행된 공판전 증인신문도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입증할 자료라며 검찰이 PPT를 띄우고 공개할 텐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법적 절차를 어긴 수사에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 추진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타깃이라며 전주지검장 시절 무리한 수사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민주당 대책위는 오는 12일 대검 항의 방문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안 기자, 사회부 법조팀 공태영 기자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실시한 이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뭐예요? 네, 말 그대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재판 전 단계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 후에 재판이 열리죠. 원래 참고인 조사는 수사 도중, 증인신문은 재판 때 하지만 기소 전에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전에라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구 재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이상직 전 의원도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물론 오늘 증인신문을 했다고 해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직 대통령 사법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오늘 법정에 나온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신모 씨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에 한 차례 신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을 거부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검찰은 지난 5월엔 신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뒤에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 씨는 오늘 재판에서 정식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왜 이걸 망신주기라고 지금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이른바 PPT, 프레젠테이션을 띄우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피의 사실을 공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는 검찰이 하필 추석 직전 신문을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 씨 소환은 검찰 신청을 받아준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나오라고 한 날짜는 원래 8월 26일이었지만 신 씨가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서 오늘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법정에 세우긴 했는데 막상 효과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증인신문 오후 2시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신 씨는 답변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상직 전 의원 연락 경위 등을 캐물었지만 신 씨는 70차례 이상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답변 얻는 질문이 계속됐고 검찰은 20분가량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왜 더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든 법정에 세우려고 했고 본인은 지금 증언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모 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말 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법정에서 다른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등은 다른 특감반원이 접근을 못하고 신 행정관이 단독으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신 씨가 청와대에서 일하며 문다혜 씨 부부 태국 이주 과정을 관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확인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공태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이르면 내일 불기소로 끝날 전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불기소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보고를 올리면 대검이 내용을 검토하고 검찰총장이 최종 결재하면 불기소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 총장 퇴임식이 13일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일 사건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총장은 현명치 못한 처사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김 여사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오늘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 사건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장이 최 목사 수사심의위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추석 전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기세인데 여당과 대통령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12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날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다시 일방 통과시켜서 결국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 우선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김 여사 특검법 하나만 상정해달라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추석 전에 검찰의 최종 김 여사 불기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추석 연휴 때 특검 여론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대통령실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하는 데 대해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시작부터 탄핵을 시사하며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캥거루 게이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 나선 야당,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2년 반이 너무 짧습니다. 저희가 그 2년 반을 확 앞당겨서 특히 김건희 여사를 향한 맹공이 쏟아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분함 하면서 권력자일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김건희 여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비리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문 전 대통령 딸을 캥거루에 빗댔습니다. 모렴치한 캥거루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야권의 탄핵 남발, 무리한 계엄설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선동이라고도 공격했습니다. 2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에 통합민주당이 그러했고 오늘의 계엄몰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합니다. 일시적인 쾌감을 잊지 못하고 괴담 선동 정치에
중독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질타에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 재출마 소식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상대 후보를 2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실형받고 직상실했었죠. 국민 세금으로 받았던 선거 보조금 35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서 5억 원밖에 안 토해냈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오겠다며 기탁금 수천만 원은 또 내겠다는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당은 그것부터 압류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14년 전 교육감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재출마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반납해야 할 선거보전금이 30억 원 남았으니 선거 출마 때 내는 기탁금부터 압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선관위에서 광노현 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열세 30억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십시오.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 중 5억 원 정도만 납부한 곽정 교육감은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 기탁금 1,000만 원을 냈습니다. 곽정 교육감 측은 채널A에 1,000만 원은 빌린 돈이고 후원금을 받으면 갚을 것이라며 정식 후보자가 되면 추가로 내야 할 기탁금 4천만 원도 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곽정 교육감이 받는 연금을 징수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을 미납해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곽정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할 경우 보전받는 선거 비용은 자동 징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다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출근길에 집을 나서는 직장 동료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건지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남성 2명이 뒤엉킨 모습이 보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쓰러진 남성에 연신 주먹질을 합니다. 바닥엔 긴 대나무 막대가 보입니다. 50대 A씨가 직장 동료 B씨를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범행 1시간 반 전부터 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다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B씨를 덮쳤습니다. 대나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린 뒤 흉기도 휘둘렀습니다. 그냥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누가 구타를 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랬거든요.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후 A씨는 흉기와 대나무 막대를 버리고 옷을 갈아입은 뒤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적한 끝에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이들은 업무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무상의 불화로 서로 간에 일하면서 업무상의 불화로 그랬어요. 불화가 좀 있었대요. 경찰은 범행에 쓴 흉기 등을 준비한 점 등을 들어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무려 2,000개 가까이 찍어 유포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카메라 관련해 박사과정까지 밟은 전문가였는데요. 이런 재능을 돈 받고 성매매 업소 홍보해 주는 데 쓴 겁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가의 카메라와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는 카메라 렌즈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지방의 한 사립대에서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업체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성매매 후기 작가 검은 부엉이로 더 알려진 인물입니다. 남성은 지난 5년간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찍어 성매매 후기 사이트와 SNS 등에 유포해 왔습니다. 성매매 업소들은 카메라에 능통하다는 점에 남성에게 성매매 무료 이용권과
대가를 제공하며 홍보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전문가용 카메라와 렌즈를 활용하고 조명까지 설치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피의자는 카메라 관련 학위도 수료했고 그런 분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주와 달리 영상 편집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이 압수한 영상은 1,900여 개, 5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경찰은 남성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 수익 12억 5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 업소 업주 등 20명도 검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SUV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더니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맞은편 차량 동승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운전자 왜 역주행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차들로 붐비는 왕복 6차선 도로. SUV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옵니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SUV 차량이 크게 방향을 틀고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다급히 멈춥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소방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전 9시 28분쯤입니다. 좀 크게 쾅 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비명소리도 들렸어요. 문 열었을 때 괜찮아요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아파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사고 충격에 부서진 차량 파편이 도로변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는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들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20대 남성,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왜 중앙선을 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얘기하시고 운전 유무에는 해당 사항 없어요. 경찰은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신임 조지호 경찰청장이 마약을 뿌리 뽑겠다며 오늘 채널A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기존 마약 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강남 클럽 앞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이 차에서 내립니다. 2시간 뒤 20대 여성을 데리고 나와 경찰차에 태웁니다. 경찰은 당초 여성의 소지품에서 마약을 찾지 못했는데 클럽 안에 숨겨둔 마약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한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 검거 인원 중 클럽 마약류 검거 비중은 2021년 1.5%에서 올해 상반기 4.2%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오징어 내부에 케타민을 숨겨 들여오거나 로션통을 밀수에 이용하는 등 밀수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769kg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약 613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채널A에 마약을 뿌리 뽑을 자신이 있다고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 마약 수사 전담 인력도 확충했습니다. 기존 마약 전담 인력은 전국에 380명인데 여기에 형사기동대 200여 명을 전담으로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늘어난 마약 전담 인력을 바탕으로 클럽 등 유흥업소 일대를 검문하고 던지기 수법 등이 사용될 수 있는 골목까지 순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가을이 무색하게 더위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열대야가 역대 최장인 63일을 기록했습니다. 올 더위는 추석 연휴까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고 어둠이 일대를 감쌉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해변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며 시원한 바닷바람에 더위를 식힙니다. 야외에서 먹는 저녁은 그야말로 꿀맛. 농구대에 모여든 아이들은 모처럼 공놀이에 신이 났습니다. 야시장에도 더위를 피해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10년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제주 지역 열대야는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선 관측 이래 역대 최장인 63일을 기록했고 서귀포도 56일로 2013년 발생한 57일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국도 폭염의 몸살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과 전남 일부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9월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건 2020년 들어 처음입니다. 추석이 성큼 다가왔지만 여름철 쓰던 양산이 여전히 필수품이 됐습니다. 네, 가을인데 햇빛이 너무 뜨겁고 더워서 양산 쓰고 나왔어요. 늦더위가 이처럼 기승인 건 한반도 주변 고기압 때문입니다. 대기 상층엔 티베트 고기압이, 아래쪽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에 열기를 가뒀고 고온 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번 주 내내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지금 같은 더위가 추석 연휴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미 대선의 분수령이 될 첫 TV 토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초박빙인데요. 해리스는 자신감을 드러냈고 트럼프는 재집권을 하면 부정선거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첫 대선 TV 토론을 이틀 앞둔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CBS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중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해리스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차로 앞섰고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선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선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CNN은 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주 이상 5%포인트 격차로 앞서지 못한 건 1964년 이후 15번의 대선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후보 교체와 전당대회 등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던 해리스 측이 지지율 정체 시기를 맞았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는 해리스 측은 취재진 앞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Yes, I am.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자신이 재집권하면 대선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또다시 불복할 수 있다며 노골적인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4년 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며 지난해 수사당국으로부터 기소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중국을 덮친 슈퍼태풍 야기가 이번엔 베트남에 상륙했습니다. 최소 5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는데요. 한국 기업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음식점 가판대들 위로 거대한 가로수가 그대로 덮칩니다. 빗물이 채 빠지지도 않은 주택가에선 주민들이 힘을 합쳐 가로수를 끌어내려 애를 씁니다. Bay tất cả mái nước bay hết trần sập hết. Anh nhìn đường xá trông như ngày tận thế. 복구되지 않은 도로 탓에 사람들은 묘기를 부리듯 오토바이를 타고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각 그제 오후 1시쯤 베트남 꽝린성 해안에 상륙한 11호 태풍 야기는 북동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뒤 어제 오후 3시쯤 열대 저압부로 약화돼 소멸했습니다. Cơn bão này từ bé đến lớn mình chưa gặp một cơn bão nào mà có sức gió mạnh như vậy. rất là mạnh. 중국에서 100명 넘는 사상자와 100만 명의 이재미를 만든 태풍 야기는 베트남에서도 위력적이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도 최소 59명이 숨지고 300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북서부 황리엔선 산맥에선 1살짜리 어린아이와 신생아가 산사태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하이퐁에 위치한 LG전자 공장 등이 부서지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심합니다. 건물이 좀 손상이 있었고 전력 공급이 중단이 돼서 그 생산 라인 가동이 멈춰서 있는 그런 금전적 손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기상청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대 4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다며
홍수와 산사태 추가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구 반대편 볼리비아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수개월째 72건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12월까지 꺼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해발 3,600m,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 볼리비아의 라파스가 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도시를 뒤덮어 대기질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맹렬한 화염이 나무와 풀들을 삼켜버리고 마을 도로는 연기로 가득 차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짐을 싸 삶의 터전을 떠납니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볼리비아 전역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72건의 산불이 이어지며 380만 헥타르가 불탔고 산림보호구역이나 문화유산도 위험에 처하면서 볼리비아 정부는 현지 시각 그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n relación a los incendios, como Gobierno Nacional se ha decidido declarar la emergencia nacional. 가장 큰 문제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불을 끄는데 음료수마저 동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Por el tema de fuego, ¿no? Y ahora estamos pues complicados, estamos con miedo del fuego que posiblemente se quede en casita. No, ¿qué vamos a hacer? 로이터 통신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올해 12월까지 산불이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볼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소방 인력과 장비 등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지진 같은 재난재해 체험을 하는 방재체험관에 최근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세계를 가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全てが真っ黒になってしまっています。嘘でしょ？避難して。 올해 초부터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한 일본. 지난달엔 100년 주기로 다가온다는 규모 8 이상의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까지 처음 발령됐습니다. 일본 현지인들도 강진 대응이 쉽지 않은데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정보에 더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가 잇따라 일어나자 최근엔 외국인들이 방재 체험관을 방문해 대응 요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규모 5 이상의 지진을 재현한 훈련에 외국인 관람객들이 바닥에 놓인 매트 위에 엎드리지만 중심 잡기조차 어렵습니다. Very scary, very scary. Actually, I couldn't even in the position. It was very hard to stay still. 지금부터 규모 8.0 이상의 지진을 체험해 볼 텐데요. 먼저 머리를 보호하고 몸을 둥글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대처 방법을 숙지했지만 막상 땅이 흔들리자 기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진이 화재로 이어졌을 때 연기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We don't really have earthquakes, not many. And I hope to experience also an earthquake in the other things. Because you feel it very differently when you're in it rather than reading about it. 또 다른 방재 체험관에선 엘리베이터 탑승 중 발생한 대지진 등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정전까지 됐습니다. 컴컴한 건물 밖으로 나오자 폐허 같은 거리가 나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열도 서쪽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서 대륙판이 순식간에 튀어올라 발생하는데 지진 쓰나미로 이어집니다. 南海トラフ地震が起きる、それだけ緊迫性、または可能性が高くなっているので、そこの体験をして知識を得ていただくといざという時に対応できます。 일본 정부는 실제 발생 시 사망자만 최대 23만 명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주기를 감안해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시달린 지난 8월 에어컨 많이 사용하셨죠? 월 30만 원 이상 내야 하는 이른바 슈퍼유저가 19만 가구에 달합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역대급 폭염에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늘자 맘카페에서는 전기요금 걱정에 대한 글들이 쏟아집니다. 한 이용자는 올해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1330kWh를 썼더니 57만 원이 넘는 돈이 나왔다며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용자처럼 한 달 전기 사용량이 1000kWh가 넘어 월 30만 원 이상 요금이 청구되는 소비자는 슈퍼 유저로 구분됩니다. 모델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스템 에어컨을 하루 24시간 사용할 경우 월 전기료가 30만 원가량 나옵니다. 지난달 기준 슈퍼 유저는 19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2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슈퍼유저 이외에 일반 가구들도 전기 사용이 늘면서 지난달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13%, 약 7,500원 올랐습니다. 특히 113만 가구는 5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한전은 가구마다 요금 인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이나 생활 여건 등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여름이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름보다 전기 사용량은 줄겠지만 요금이 오르면 가계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인류에서 볼 수 없던 부자, 억만장자를 넘어서는 조만장자가 세계 최초로 나올 전망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현기 기자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3년 뒤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에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조 달러는 우리 돈 1340조 원에 해당됩니다. 영국의 한 마케팅 컨설팅 업체는 머스크의 재산이 매년 평균 110%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를 설립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X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We're entering a new era in finance and technology, and blockchain is at the core of it. 현재 머스크의 순자산은 2,370억 달러, 우리 돈 약 317조 원입니다. 지금도 세계 최대 갑부지만 3년 안에 4배로 증가해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에 등극한다는 분석입니다. 머스크에 이어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을 달성할 인물은 인도 아다니 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입니다. 자산이 연간 123%씩 증가하고 있어 머스크보다 1년 늦은 2028년에 조만장자가 될 거란 예측입니다. 미국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인도네시아 에너지 재벌 프라조고 팡에스투 바리토 퍼시픽 그룹 회장도 같은 해 조만장자 타이틀을 달게 될 전망입니다. 2030년에는 세계적인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조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부 외신은 상위 1% 부유층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16%를 차지한다며 조만장자 탄생이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 잠수해서 수영장을 청소하는 로봇, 모두 중국 업체가 선보인 건데요. 한 발 앞서 있던 우리 기업을 맹추격해오는 중국의 기술력을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이나 접히고도 두께가 얇은 데다 접히는 부분에 구김도 없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폴더블 시장의 우위를 차지한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 내놓은 두 번 접는 트리폴드 폰입니다. 내일 처음 공개되는데 사전 예약만 250만 대를 넘길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상 가격은 약 2만 위안, 우리 돈 376만 원입니다.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은 앞다퉈 두 번 접는 트리폴드 폰 출시를 예고하며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인 이파에서도 중국 업체들은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5cm 높이의 턱을 척척 올라가는가 하면 물속에서도 잠수하듯 최대 4시간 동안 청소가 가능합니다. The market is unlimited in the respect that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반면 국내 업체들의 로봇 청소기는 최대 2cm 문턱까지만 가능해 중국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우리 기업들이 한 발 앞섰던 기술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TCL과 하이센스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삼성, LG와 거의 유사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하이센스의 할리는 팔다리 차이만 있을 뿐 LG가 내놓은 AI 집사 로봇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조주한 LG전자 사장은 중국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라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골기를 내세운 중국이 존재감을 드러내자 우리 기업들도 긴장하며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보이고 누구를 빼고 관저 식사를 했나 보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젯밤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의원들과 번개 만찬을 가졌는데요. 친한계 지도부는 빠졌습니다. 그럼 누구와 만찬을 한 거예요? 네, 취재 결과 만찬 자리는 이렇게 성사됐습니다. 수도권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어제 오후 4시쯤 윤 대통령에 드릴 말씀이 있다며 번개 식사를 요청했고 김민전, 인요한 최고위원 등과 2시간가량 만찬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는 지도부 인사하고만 식사한 거죠. 무슨 이야기를 했대요? 네, 인 최고위원이 당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의료계 상황을 이야기했고 대통령은 경청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고요.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로 의원들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유한 최고위원은 박민수 차관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다는데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취재를 좀 해보시고. 근데 친한계 지도부는 일부러 안 부른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장동혁, 김종혁 등 친한계 최고위원은 안 부른 거죠.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한동훈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이후로 미루더니 친윤계만 불렀다며 당 지도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시면 좋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모양새가 안 좋다라고 그래서 추석 이후로 하자 놓고서 다른 사람들 불러서 하는 건 뭐냐. 그래서 한동훈 지도부와의 만찬 날짜는 잡혔습니까? 네, 아직 안 잡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와 체코 순방 이후에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불편한 당정 관계 잊을만 하면 터지는 듯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고수들의 만담, 누가 고수예요? 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치고수 박지원 의원과 행정고수 한덕수 총리가 등판하자 여야 의원들 빵 터졌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개원식 날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대정부 질문에서 저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뭐 호흡은 척척 맞는 것 같긴 한데 두 사람 뭐 인연은 깊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20년 직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한 총리는 대통령 경제수석, 박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거든요. 계속된 만담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질책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만만해요? 만나봐도 왔습니까? 네, 대정부 질문이 만담 자리는 아니죠. 내일 외교 분야는 꼼꼼하게 정책 점검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마음 건강 위해 찾는 상담소에 진짜 전문가가 아닌 자칭 전문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공인 자격증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겨도 괜찮은 건지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 찾는 분들 부쩍 늘었는데요. 자격을 제대로 갖춘 상담 전문가 찾기는 힘듭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 심리상담소를 방문해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없어요. 인간 자격증은 있어요. 2개나 있어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은 상담심리사와 임상심리 전문가 등이고 단어 순서만 바꾼 심리상담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닙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을 쳐 60점이 넘으면 바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일주일인 거예요.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 가능해요. 반면 상담심리사는 관련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춰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기준이 엄격합니다. 취재진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비전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바탕으로 상담소 5곳을 점검해보니 모두 전문 상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비전문 상담사의 경우 극단적이거나 황당한 해법을 내놓기도 합니다. 오은영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쓴 책을 일단 먼저 읽어보면 좋아요. 저한테 너의 엄마가 문제다. 그래서 엄마랑 연을 끊어야 된다. 상담이 필요하던 와중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흔들리기도 하고 저보고 사주가 약간 좀 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한동안 좀 많이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게 됐어요. 상담소를 찾았다가 오히려 마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증상의 악화, 이러고 이제 오랜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행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면 상담소를 개업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전문가를 가려내는 건 결국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인촌상이 올해 38회를 맞았습니다. 미랄학교 홍정길 이사장 등 4명이 영광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홍정길 미랄복지재단 이사장이 제38회 인촌상 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홍 이사장은 지난 1997년 미랄학교를 설립해 발달장애 학생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학교로 성장시켰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성공 모델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공연하는 그런 연주회를 한 달에 한 번씩 20년을 해왔습니다. 올해 20주년 했어요. 언론 문화 부문에선 연극 배우 박정자 씨가 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62년간 해마다 작품에 출연하면서 주연, 조연 배역을 가리지 않고 작품 완성도를 추구해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권인소 카이스트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비전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엔 이 기술을 활용해 미국 재난구조 로봇 대회에서 카이스트 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는 인문사회 분야 수상자가 됐습니다. 인촌상 운영위원회는 한국 한문학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공로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촌상은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87년 제정됐습니다. 수상자에겐 각각 상금 1억 원과 메달이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어제 열린 유명 오페라 앙코르 공연 때 여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가 무대에 올라와서 항의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장호림 기자가 전합니다. 오페라 토스카 공연이 끝나자 등장 배우들이 차례로 올라와 인사합니다. 남자 주연 배우까지 인사가 끝났지만 주인공인 여배우는 나오질 않고 다른 배우들은 박수치며 무대 옆을 계속 쳐다봅니다. 이내 여주인공이 나오는가 싶더니 바로 뒤돌아 나갑니다. 야유 소리에 여배우는 두 팔을 위로 올리며 불만을 표시했고 관객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여배우는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오페라 섭외 1순위인 안젤라 게오르기우. 앞서 3막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상대 역인 테너 김재영이 객석 환호에 한 곡 더 부르자 갑자기 무대에 올라와 이건 독주회가 아니다. 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소리쳤고 이런 공연 방해에 관객과 앙금이 있었던 겁니다. 공연 후 SNS에는 너무 오만하다. 내 돈 20만 원 내고 기분 망치고 돌아갔다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나오는데 커튼콜이 상처였어라고 얘기를 첫 마디를 하는 거예요. 3,000명의 관객들에게 자기의 많은 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왜 그런 모욕감을 주냐고요. 공연장 측도 게오르기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매니지먼트사에 항의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관객에 대한 사과 멘트도 요구를 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게오르기는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양용은이 PGA 시니어 투어에서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15년 전 타이거 우즈를 잡고 PGA 투어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시니어 투어 46승을 기록 중인 독일의 베르나르트 랑거와 맞붙은 양용은 최종 라운드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랑거가 먼저 퍼팅을 했는데 야속하게 홀을 비껴갑니다. 이어 양용은은 2m 버디 퍼팅을 성공시키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PGA 투어 챔피언스는 만 50세 이상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2022년부터 참가한 양용은은 3년 만에 72번째 출전 경기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따지면 생애 2번째입니다. PGA 투어 첫 우승 상대는 지난 2009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였습니다. 당시 양용은은 두 타차 앞서 있던 우즈를 따라잡으며 대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우즈에게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패배로 남아 있습니다. Probably the hardest loss to get over was the Wei Yang loss because I had the lead. I had never lost a major championship while leading. That was a first. 15년 전 우즈를 잡고 첫 승을 신고했던 양용은이 또 한 번 기억에 남을 만한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이지만 날씨는 8월 한여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례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인데요. 내일 밤엔 이맘때보다 6도, 낮엔 7도나 높겠습니다.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기와 충청 일부는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기준 내일은 34도, 모레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비가 내리는 목요일 30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제주에는 모레까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 25도, 전주 24도, 부산 25도로 예상되고요.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34도, 대전과 광주 35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주 후반에 더위가 식더라도 평년 기온은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 실명을 적어 블랙리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의료 붕괴만은 막겠다며 남은 의사들을 부역자라고 비난하면서요. 응급실 현장을 떠나라고 압박하는 건데 그러면 누가 국민 생명을 지키나요? 이 블랙리스트 만든 쪽이 동료 의사에게 쓴 표현 그대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